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테마, 셀프리더의 비전과 사명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결국 내가 어저께 선택했던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우리는 출생해서 학교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독립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기간과 앞으로 남은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기간이 더 많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남은 기간이 더 짧다라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아, 참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러버렸다.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시간이 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남은 기간은 얼마나 소중하게 의미 있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내가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해 나가면서 사는 그런 방향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 자체는 평탄하진 않습니다. 다 롤러코스터를 타죠.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바닥점을 찍기도 하고 꼭지점을 찍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우리의 위치가 바닥점인지 꼭지점인지 상승을 하고 있는 건지 하강을 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나한테 기회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되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3번을 알면은 누구나 가다가 행복이란 열매를 다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까? 망설임과 주저함과 또 우리의 나태함,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기회를 우리가 열매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실수들을 하곤 했습니다. 라이프 맵, 인생의 지도죠. 자,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느냐, 또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맛집도 가고요, 또 여행지에서 볼 것도 보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무디에 있어서 내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동반자들과 같이 즐겁게 여행을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라이프 맵은 바로 저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뿐이죠. 부모님의 사랑, 정말 저희 집안에 종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종갓집의 아들이다 보니까 끔찍이 저희 4남매 중에서 특급 대우를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저녁 식사 시간이면 퇴근하신 아버님과 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먼저 맛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위에 바로 연년생 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고요. 그다음 7살 터울의 남동생의 4남매가 있는데 재미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 때 첫 번째 정점을 찍은 것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의 연극 동아리에서 배우로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당연히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집안을 빛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당연한 스케줄로 부모님께서는 아셨을 텐데, 저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걸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때는 신바람이 나게 제가 하루하루를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세가 지나서 저는 내리막길을 갑니다. 바로 첫 번째 인생의 쓴맛을 봤던 거죠. 대학 입시에 과감히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제가 가고자 했던 학과를 저희 집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예체능계 특기자로 당연히 갈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을 준비를 했는데 집에서는 그러려면
이제 인연을 끊자. 뭐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네가 독립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부터 네 길을 가라. 네, 너무도 막막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쫓겨나면 내가 뭐하고 살지? 여태까지는 내가 따뜻한 품 안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로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더 준비를 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바랐던 그 전공 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제 동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서 재미있게 사는 모습이 항상 저는 부러웠어요. 나는 정말 이거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렵기 그지없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내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신용카드가 이제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만들었더니 저희 친구들이 신용카드는 반드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는 사회초년생이니까 뭐 저축이고 절약이고 이런 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엔 간단히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거 한 번 갖고는 테스트가 안 된다. 한 번 더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한도가 그 한도라는 건 제가 급여로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삶은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어려웠던 거예요. 오히려 급여를 받는다는 그 급여가 누가 가져갔는지 입금되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장가 가라. 해가지고 버티다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둘을 낳고 이렇게 생활을 쭉 평범한 생활을 했었죠.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제가 믿고 야단을 맞더라도 의지했던 버팀목인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하강.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나를 질책해주고 나를 이부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나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요일 날이면 개수야 따라와. 그래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이제 동네 목욕탕을 갔다가 그냥 집에 오는 게 아니고 꼭 귀한 음식을 저만 사줬어요. 그래서 그때 모둠회라는 걸 처음 먹어봤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단품으로 해서 맛있는 것들을 드시지만 대중화가 안 됐을 때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아무 쫙 보고 와서 집에서 어머니가 밥 차려주면 또 한 그릇을 먹고 그랬으니 그 아버지에 대한 제가 의존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몰래 어머니 몰래 용돈도 살짝 받아가지고 이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직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나른해져 버리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뭔가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40대 후반에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던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등록금 대주면서 공부할 때는 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돈 아까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급여 타가지고 거기에서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이 돈이면 학원도 하나 보내고 뭔가 과외도 하나 할 수 있는데 제가 그중에 일정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아내가 아니 공부도 할 때 해야지 다 늦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지금 애들 뒷바라지나 할 것이 그러냐고. 그래서 나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더 아이들한테 뒷바라지를 잘하려고 한다.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내친 김에 그래 그러면 2년만 딱 공부를 하자고 했는데 2년이 끝나서 코스가 마무리될 쯤 또 충동을 옆에서 허든 김에 달릴 때 계속 달려야지 쉬었다가 달리면 무지하게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사회가 필요한 그런 전공을 하면 앞으로도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이제 노인복지학이었습니다. 노인복지학을 선택을 해서 드디어 이제 50대 초반에 모든 학위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고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과감히 믿는 것도 없으면서 직장에 이제 사직서를 내고 프리랜서의 길을 이제 제 스스로가 헤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동안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흐름은 없었지만, 물론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갈 때는 저희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분들은 주로 뭐 여름이나 겨울철의 경우는 휴환기라고 합니다. 다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의뢰를 안 하죠. 그런데 또 바빠야 될 때는 일이 몰리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제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대를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쭉 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흥미진진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누구하고 미팅을 하고 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할까, 이런 설레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무조건 좋았던 것만은 아니겠지만 한번 지나온 과정의 라이프 맵을 꼭 점을 그리고 이게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자라고 하는데요. 목적지가 없으면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라는 걸 찾기 위해서 나는 맛집을 갈 것인지 아니면 유적지를 갈 것인지, 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지를 갈 것인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거,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이 바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가치가 주어지면 내가 소중한 것을 가치라고 한다면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관점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꿈이 있죠. 이걸 우리는 이제 멋있는 말로 비전이라고 하죠. 네. 누구나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뭐 커서 뭐가 될래요? 이건 다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서 나온 그런 비전이 아니고 주로 부모님께서 옆에서 알려주시죠. 1순위는 뭐, 2순위는 뭐. 그러니까 그거대로 살아가다가 이건 내 갈 길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결국 부모님과의 어떤 트러블, 또 대리만족, 이런 기대감의 상실,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트러블도 발생되는 가정을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을 실현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바로 모여진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삶이 짧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나한테 가치를 주어지는지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어디로 과연 이끌고 있는가, 이걸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아가도 그것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 쫓기고 또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으로 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소중한 게 뭐야? 난 보석이야.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족이야 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평화야, 난 누구랑 다투는 것도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가치야, 이게 소중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충족시키면서 내 자신이 그러면 그 가치를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들떠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특히 초등학교 때죠. 소풍 가기 전날
기분이 어떠셨나요? 정말 설레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싸주신 그 소품 가방을 네, 열어봤다가 닫았다가 네, 이거를 몇 번 하고 네, 정말 너 내일 아침에 그러다가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하니 해도 다시 몰래 일어나서 또 한 번 열어보고 네, 물론 이제 열어볼 때마다 하나씩 줄어들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소품 가는 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들떠가지고 했던 것을 우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때보다는 성인이 됐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레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요, 원대하게 남이 도대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것만 꿈은 아닙니다. 작은 꿈 하나하나를 이루어갔을 때 우리는 그 설렘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파도가 한 번 치는 것보단 파도가 출렁출렁 출렁할 때 우리의 감동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네, 꿈이 크면 꿈의 달성이 되면 성취감이 크겠지만 실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낭떠러지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의 목표를 두죠. 네, 목표는 마감 시간이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 네, 마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뭘 하자. 네, 연초가 되면 항상 계획들을 많이 세우십니다. 올해는 반드시 뭘 하자.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의 연륜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괜히 계획 세워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뭐 보이는 것도 그렇고 항상 그러면 그렇지 작심삼일이 이런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이미 다 있어라고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이러한 마감 시간이 있는 활동인데 제가 그 활동에다가 효용사랑을 집어넣었어요. 강조를.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왜 하는지를 명쾌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는 과연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 라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죠. 네,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허기진 우리의 가족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급여를 기다리는 사람만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존재의 이유죠. 그 존재의 이유 말고도 사회에서 나를 과연 필요로 할까? 필요로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나를 필요로 할까? 네, 이러한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삶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가치,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가치관조차도 확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네.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어차피 세워봐야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뭐 의례적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예요. 흥미를 안 가져요. 그러니까 갈 곳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누군가가 나를 내 손을 잡고 이끌어줬으면 나는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선택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어저께 내가 세운 원칙이 있으면 오늘도 그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나는 우왕좌왕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단성이 없는 거예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예, 제가 고등학교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성적이 막 떨어져요. 왜 그럴까? 입학 성적도 되게 좋았는데, 네, 고등학교 때는요, 아예 만들어진 틀 속에서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가지고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레포트를 작성하고 또 교수님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과제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듯이 아이는 아이스러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한 번 실패를, 두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나는 실패 인생이야. 나는 성공하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결국 나는 성공했던 기억도 없어.
주로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야단을 많이 맞았지 칭찬을 별로 맞은 게 없어. 라는 생각들을 하고 우유부단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냥 중간이요. 다른 분들 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네, 음식점에 가가지고 뭐 먹을래? 다른 사람도 먹는 거 저도 같이 할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그런 자존감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주변 분들한테 작은 거라도 자꾸 칭찬을 하시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너는 정말 이거 정말 잘해. 야, 어제보다 더 오늘은 얼굴 표정이 밝은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너 얼굴이 환해 들어왔어. 뭐 좋은 일 있지?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해가지고 좋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음식점에 가게 되면 대기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면 이제 카운터에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답시고 오늘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럼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내가 식사를 하면서 불편한 게 뭐였지? 네, 불편한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 좋았는데 이게 조금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올 땐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덜 지루했을 텐데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오게티는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질문을 받으면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음식은 어떠셨나요? 오늘 서비스는 만족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좋은 거를 생각하죠. 긍정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좋았던 걸 생각해서 좋았던 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똑같은 걸 물어보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요. 그중에 몇 사람 빼고는 다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정적인 답변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요. 그분들도 변해가요. 예, 변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요. 네.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운 분들과 만나셔가지고 사소한 거라도 긍정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긍정의 힘이 주고받는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긍정의 힘은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나한테 돌아올 때는 더 커진다는 거죠. 자, 바닥에 내린 눈에다가 눈을 뭉쳐가지고 굴리면 눈은 점점 커지잖아요. 긍정의 힘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부정의 힘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긍정의 힘은 산술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런데 부정의 힘은 기하급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분들은 서로 이제 클럽을 하나 만들죠. 네, 그래가지고 연탄을 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 가기도 하고. 네. 우리는 살 가치가 없어. 정말 그렇지? 나는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삶의 가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우리는 세상을 떠나주는 게 남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6가지만 골라서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나는 자녀를 위해 살아간다. 나는 주변 친구를 위해 살아간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남기고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갚으려고 살아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정말 나는 그동안에 못 가보고 못 먹어본 거를 다 한번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모은다. 돈 모으는 게 나는 살아가는 이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할 겁니다. 그런 이유를 순서에 관계없이 일단 6개를 써보십시오. 다음번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 이거보다 더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제가 비슷한 것들을 좀 같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8가지 분야로 나눴어요. 재산, 일, 명예, 쾌락, 친구, 종교, 본인, 가족. 대개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하는 순서들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순서들이죠. 돈 선호하죠. 돈을 벌기 위한 일 선호하죠.
사회적인 명예 선호하죠. 네. 또 그러면서 쾌락도 선호하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충실한 것보다는 주로 친구들 시간 나면 주로 밖으로 물러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종교에 심취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날 찾아요. 그러면 한 분야가 남았잖아요. 가족은 항상 나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삶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의 판단 기준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거꾸로예요. 가족, 본인, 종교, 친구, 쾌락, 명예, 일, 재산. 돈이 왜 필요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또 종교를 통한 행복을 위해서. 다 여기에 필요되는 거지.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인지 저는 제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관점이 있으시잖아요. 이 중에 나는 무엇인지. 그러면 저 중에서 소중한 것을 이제 순위를 매겨보시는 거예요. 어떤 게 나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위를 매긴 것들 중에서 상위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핵심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핵심 가치를 쭉 정하셨다면 1번, 2번, 3번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1번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2번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3번은 무엇인고 이게 써보신 다음에 그 핵심 가치가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걸 골랐는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옆에 사람 보니까 골랐길래 나도 따라 골랐다. 네, 우리는 여행을 갈 때는 따라가지만 우리 삶의 여행을 갈 때는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깝고 정말 친화력이 있고 나의 절친이라 하더라도 떠날 때 손잡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이별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의 경우에는 서로가 각자의 삶을 갈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자, 우리는 다들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욕구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요? 아우 배고파. 그럼 배고플 때 어떻게 반응해요? 꼬르르 소리가 나죠.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떨어져요. 그리고 어깨가 처지고 뭔가 신호로 와요.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그 행동은 바로 생각과 태도로 그 행동 자체는 내가 생각이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지금 하던 일 끝내야지 또 나의 태도는 뭔가 느슨해지고요. 나태해지고 해이해지죠. 이런 태도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태도라는 것은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겉으로 표현되는 제가 보여지는 이 행동의 태도가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왜 이 태도가 나왔을까? 그거는 바로 감정과 생각 때문이에요. 이 태도는 뭔가요? 되게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나도 좀 아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응? 그리고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지? 글쎄, 까딱. 그리고 이거 자체가 앞으로 수긍하는 것은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옆으로 하는 것은 글쎄. 뭔가 우리는 이런 태도가 발생돼요. 그 태도라는 것은 바로 생각이 이 태도를 지배해요. 또 감정이 안 좋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미소가 잘 나오질 않죠. 네, 상당히 거의 그냥 눈싸움을 하듯이 이런 눈맞춤을 하기도 해요. 또 태도의 형성은 경험에서 시작이 돼요.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친구 지난번에 약속했더니 30분 늦었어. 그 경험 때문에 벌써 만나자마자 또 늦을 줄 알았어. 약속한과 동시에 이번에 늦어? 벌써 우리의 이 스피치 톤 자체가 하이톤이 돼버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양대군과 단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수양대군은 어떤 분이셨어요? 수양대군, 저 세조대왕이죠. 우리 이씨 왕조에서 조자가 붙는 분이 있고 종자가 붙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후대에 그 역사학자들이 조자가 붙는 분들은 더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은 조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칭호를 했고 종이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덜했다. 그 당시에 이제 사가들이 지금의 판단 기준과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
세조는 자기 형제들을 다 살해하고 자기의 조카를 무인도 같은 섬에 유폐하고 왕권을 찬탈했잖아요. 그리고 단종은 거기에 대한 희생양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수양대군과 단종이 우리에게 남겨준 업적은 세조는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본인 자신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에 대한 업적이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단종은 우리에게 남긴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세조대왕과 단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세조대왕은 폭군,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종은 정말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 빛도 못 보고 어떻게 숙부손에 저렇게 됐을까. 네, 이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과거의 경험치가 지금 우리의 판단 기준이 정말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 이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네, 또 태도는 가치관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TV를 보니까 요새 얼마나 그 맛집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네.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면서 왜 그걸 보고 있어? 저 사람이 먹는 거는 아마 저희는 칼로리가 없는 음식이야.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그 방송을, 그 먹는 맛집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먹긴 먹는데 살찌는 음식이 아니야, 이거는. 예. 또 네 번째는 태도는 가치와 비례해요. 내가 이번 주에 모임에 못 나가. 왜 못 나오니? 내가 여기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나 한 달 정도는 안 보일 거야. 좀 이해해줘.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거, 늘씬하려고 하는 거 이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안 만나서 좀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살이 빠지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과 일치시키는 그러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태도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스스로가 정말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우리도 모르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나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나요? 언어, 행동, 습관 이것이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네? 생각은 긍정적으로 써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주변 분들한테 내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 그분들이 정확히 알아요.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물어보시면 정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엄마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엄마한테 해도 기분 안 나쁠 거지? 네, 이런 단서가 붙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곤 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인지하고 자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거기서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nk, stop, choose. 항상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얼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로. 주로 하는 것 중에서 주로 직장인들 중에서 정말 기분 나쁜 자존심이 아주 망가질 정도로 그런 나쁜 너는 머리를 이발소에 갈 때 쓸려고 달고 다니니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거는 뭐 내가 농담으로 한 거야 잘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는 원래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뒤끝이 없어. 뒤끝은 없지만 그 듣는 사람은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오히려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매를 맞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이런 아픔은 치료를 받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받았던 언어의 이 충격들은요 세월이 지나도 생각이 나요. 지금 뭐 배국에 얼마나 복잡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그때 받았던 충격이 10년 그 이상이 지났어도 안 없어집니다. 가해자들은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에이, 장난한 거야. 그렇지만 당한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되게 유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기 때 경험했던 그 경험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그때 이 개는 분명히 그때 물어갖고 내가 아팠던 적이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조그만 애완견이 지나가도 피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크게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좋은 경험은 오케이 필링이에요. 오케이. 또 나쁜 경험은 not okay예요. 나쁜 느낌 또는 나쁜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저런 좋은 감정은 나에 대한 좋은 감정도 있을 거고 남에 대한 좋은 감정도 있겠죠? 그럼 나에 대한 나쁜 감정도 있고 남에 대한 나쁜 감정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 태도예요. 나는 말이야,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착해. 또 나는 머리가 좋아. 내가 나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I am okay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I am not okay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맨날 쟤랑 경기에도 져. 달리기에도 지고 나는 나의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 도대체가. 내가 해봐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부정적인 태도. 누구나가 다 어느 것이 많고 적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만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야 멋있다 칭찬이 많아져요. 네, 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지 않고 도와줄 거야. 항상 선의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야 정말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이야. 또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돈 꿔주면 못 받을 거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이 있고 부정적인 관점이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까이겠지만 다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요. 첫 번째 태도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나에 대한 관점도 긍정,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도 긍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협력과 공존의 태도를 유지해요. 서로 도우려고 해요. 서로 긍정이니까. 나도 도와주고 도움받고 또 같이 윈윈 서로 잘 되자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거는 부정적으로 바라봐. 내가 잘하는 거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잘해. 이런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없어요. 해볼 사람 눈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의 결단성이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책과 회피, 뭘 시키면 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저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이게 안 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네, 우리 어머님들 뭔가 뒷바라지하다가 안 되면 다 내 탓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세 번째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에요. 이거는 나에 대한 것은 긍정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일이 안 된 건 내 탓이 아니고 다 남 탓이에요. 이런 사람은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요. 너는 어차피 시키는 거나 해. 너 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독선 그리고 배타예요. 무엇인가 일이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협업한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실을 다 독식하죠. 네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에요. 나도 세상에 살 가치가 없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아. 너나 나나 잘난 거 없잖아. 사실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지고 살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만투성이에요. 불신과 포기예요. 네, 이런 분들이 모이게 되면 사회는 정말 아주 안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딜까요? 이 네 개의 태도 중에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네.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본 바로는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많은데 저렇게 왜 잘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왜 그래? 열등감. 그건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존감이. 그러니까 자, 잘하는 거 써보세요. 못하는 거 써보세요. 못하는 거는 금방 칸 채워요. 잘하는 거 써보세요. 칸 못 채워요. 이게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이거는 빨리 의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의식을 해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자기 긍정은 높이고 자기 부정은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져요.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있고 남만큼 나도 잘하는 게 있어. 그렇지만 남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정도의 차이지만 남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 자기인식, 자신감, 자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의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이 정도면 살 가치도 있고 정말 난 자신 있게 잘해.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 충분히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끄집어내서 그래 내가 몇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잘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칭찬을 먹고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 잘했어. 잘했어. 내가 나를 격려하면 안 되는 거 어색한 거야? 아니잖아요. 왼손으로 오른쪽을 격려해주고 오른손으로 왼쪽을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쓰다듬어 주고 정말 오늘 너 멋지게 잘했어.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 자기 부정을 개선하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요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타인 긍정. 타인 긍정은 크게 다른 사람을 보는 긍정의 관점은 키우고 부정의 관점은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낙인 효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받은 사람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그 친구한테 들었더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새로 경험하고 내가 사귄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자,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나를 좀 좋아해줘. 이게 될까요? 우리의 태도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웃지만은요, 내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상대방을 선호할 때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를 선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아유, 배신을 자꾸 당해서 못 믿겠다고요? 또 배신을 당할 거라는 그 생각이 배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에 대한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조그만 이제 애완견이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데려와갖고 이쁘게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막대기를 들어도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맞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같이 장난하는 줄 알고 이거 던지면 물어올 준비를 해요. 그러듯이 우리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듣는 경험이 아니고 나에 관한 경험, 내가 새로 형성한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오늘 말동무가 돼줘서 고맙고,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고, 또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고마운 걸 찾아야 됩니다. 고마운 거라고는 한 개도 없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데, 저 사람
집에 가서 쉴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죠? 또 봉사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생각은 뭘 지배해요? 그 생각이 행동하게 만들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배운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치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태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는 감정이나 생각, 이게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네, 간절히 원하지 않고 되는 대로 대응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루어지는 성취감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